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이고요. 2022년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하고 영업일 기준으로는 한 6일 정도 남았네요. 자, 오늘은 그동안 나왔던 큰 뉴스들 하고, 매크로에 관련된 뉴스들 하고, 국제 정세 몇 개 좀 짚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동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지표 보시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3.6대, 미 연준은 5% 이상까지 내년에 올린다 그러는데,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는데, 시장금리는 4%도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104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3.627이네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또 사실상 금리 인상 긴축으로 볼 수 있는 YCC 컨트롤을 했죠. 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달러는 지금 약세 쪽으로 지금 계속 기울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보시면 지금 1,300원이 깨져서 1,278원, 1,200원 초반대까지 가면 제가 달러 조금 환전을 해서 달러 총알을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 선물은 1825,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 금값 보시면은 오른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환율이 꺾여서 그렇죠. 환율이 꺾여서 국내 금 시세는 원화로 환전해서 봤을 때는 오른 게 없어요. 거의 사실상은 하락으로 봐야죠. 환율이 너무 많이 이제 1,400원 이상에서 놀다가 1,300원 아래까지 떨어지니까 급격하게 지금 환율이,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글쎄 지금 다들 이제 안전자산, 채권, 금 얘기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지 대충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79달러, 또 한 80달러 돌파하려고 하고 있네요. 저 물가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인데, 글쎄 계속 상승으로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파월이 연준에서 지금 다 여러 의원들이 지금 점도표도 발표가 됐죠. 다 5% 이상으로 점도표가 내년께 찍혀 있고, 내년 피봇은 없을 거라고,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거 그대로 바꾸면은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라고 했는데, 벌써 23년에 몇 개월 만에 지금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얘네들이 바보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금리는 아예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이런 말에도 반응을 안 하고 있고, 계속 그 시장 금리는 4%대 이하입니다. 단기는 4%, 단기는 잘 4% 이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장기 금리는 3%대니까, 3% 중반대니까, 이거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파월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얘네들이 바보이거나,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뻥카거나 블러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지금 지금도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지나면은 그게 고스란히 제 주변에 있는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여파가 몰려올 것인데, 지금 그 봐야 될 게, 그러면 금리 연준의 목표가 뭡니까? 물가하고 또 뭐죠? 고용이잖아요. 고용 실업률이 증가하면은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금리를 인하할 건데, 24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그러니까 또 몇 년 전에 데자뷰죠. 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그랬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블러핑처럼 느껴지고요. 얘네들이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그러는데도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린다. 중립금리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올리게 되면, 지금도 금리 인상이 좀 빠르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70년대에는 뭐 20%까지 올렸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높은 거냐 그러는데, 그때의 잠재 성장률하고 지금의 잠재 성장률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민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잠재 성장률이 2.2에서 2.5% 사이라고 보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 그 정도 받쳐주면 5% 정도 받쳐주면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이 5%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도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12월 13일 날 발표된, 이제 12월 1일 날은 CPI가 발표됐고요. CPI도 많이 꺾였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0.2, MOM으로 0.2니까 CPI도 MOM으로 0.2고, YOY는 어쩔 수 없어요. 기저효과가 작년 거기 때문에 12월 13일에 발표된 근원 소비자 밀가 지수 MOM으로 보면 0.2잖아요. 예? 근원으로 봐도 0.2고, 그냥 뭐 PC로 봤을 때도 0.1이고, 그럼 0.1이 계속 해서 0.1에서 0.2가 반복되고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이면 0.3 정도가 나와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0.1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MOM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MOM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했죠.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안 좋은 거다. 만약에 그러면 대공황이 왜 오냐? 대공황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더, 지금 소비가 무너지는데 왜 이 물가가 오르느냐? 공급이 무너지면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그러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경제정책 잘못 써서, 통화정책 잘못 써가지고 이 공급단이 완전히 무너진다. 기업들이 도산이 도미노처럼 생기게 되면 공급단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가고 대공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도 일부는 생각해 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MOM으로 봤을 때는 이거 심각할 수 있다. 몇 개월만 지나면 물가가 너무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그래도 또 알고서 당하는 게 그래도 낫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사우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GCC, 그러니까 중국 걸프협력회 GCC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유가 에너지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기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지금 중대한 지금 패권 도전이죠. 패권 도전.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화석연료가 에너지 패권의 자리를 물러나야 될 수, 에너지 패권 자리에서 내려놔야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우디나 이런 아랍권에서는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석유 팔아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빈살만이 왔었죠. 중국에도 손을 내미는 게, 중국에 손을 내밀어서 제조업을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강국, 그다음에 중국은 가성비가 뛰어나잖아요.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지금 석유가 아닌 또 다른 먹거리를 창출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중국과 미국이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잖아요, 우리 다. 그러면 뭔가 하나, 둘 중에 하나가 KO를 당해야죠. 이거 분명히 뭔가가, 이 수면 아래에서는 뭔가 심각하게 지금 외교전이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지금 계속 냉전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그래서 방산주는 계속 유심히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잘 봐야 될 것 같다. 유가도 좀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금 제일 사우디는 태양광도 괜찮겠지만 에너지 생산하는데, 석유가 아닌 것, 화석연료가 아닌 것으로는 대체는 당연히 원전이겠죠, 원전. 그래서 지금 문재인,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다 그 기술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문제다. 하지만 탈원전 폐기로 수준으로 또 가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다. 방산 원전 이쪽은. 그리고 일본이 지금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왔었는데, BOJ가 지금 YCC 컨트롤에서 긴축 수준으로 지금 조정을 했어요. YCC 컨트롤을. 그래서 엔달러 보시면 상당히 많이 꺾였죠.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를 6개국 통화 대비잖아요. 일본, 유럽, 영국이 제일 크고, 그 3개가 제일 크고요.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6개국인데 지금 유럽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영국, 일본이 크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엔달러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미국 달러는 더 약화야, 달러 약세가 더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또 부정적일 수 있죠. 그걸 또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미국의 지금 M2 서플라이 유동성 지금 많이 이렇게 긴축으로 해서 좀 꺾일 것 같은데, 아직도 유동성은 많이 풍부하다.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만큼 갭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물가도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MOM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많이 꺾이고 있으니까, 글쎄 지금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연준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구두 개입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내년에 지금 중반 정도면은 물가는 상당히 잡혔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태니까 그거 알고 지나가시죠. 그리고 제 포지션은 그때 상방으로 오픈했는데 지금 일주일 내내 하락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살 떨렸는데 오늘 다행히 반등을 해줘가지고 1월물 지금 15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제가 평가손은 손실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주거나 좀 버텨가지고 좀 플러스로 난 다음에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은 선물, 그리고 개인은 오늘 다 팔아졌겠네요. 옵션 포지션까지도 하락 배팅.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글쎄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관은 확실하게 상승 쪽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다. 뭔가가 뭐 좋은 뉴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관들끼리 지금 연말이 되고 1월 효과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무슨 내부 뭔가 도는 걸 수도 있죠. 북클로징 하고 뭐 또 연말 제뉴얼이 1월 효과 나타난다는 거는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을 뭐 공유하고 있는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포지션과는 반대 포지션으로 해서 오늘 오전부터 쭉쭉쭉쭉 올려 버렸네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은 뭐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물론 장 열려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글쎄요 그 뭐 산타 랠리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지금 기별이 별로 없네요. 올해는 안 올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지만 뭐 어쨌든 연말 지나고 분명한 것은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면 이런 긴축 사이클이 확실하게 긴축 사이클은 갈 것이라는 거는 그래도 확신하면 안 되나. 근데 일단은 앞으로 다 확실히 뭐 지금 연준에서도 얘기하는 게 정해졌잖아요. 대부분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인데 5%를 계속 끌고 가긴 힘들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이 사이클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이제 앞으로 지금 금리를 그렇게 제약적인 수준, 그러니까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고 내년 되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 지금은 마이너스잖아요. 물가 수준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역전이 돼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된다 그러면 금값에는 안 좋을 거고요. 당연히 자산 쪽에는 안 좋습니다. 자산 쪽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유동성을 안 떨어졌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안전자산, 채권과 금으로 갈 것인데, 자, 이외 보세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도 꺾였잖아요. 부동산이 엄청나게 꺾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말들이 나올 거예요. 많은 말들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금리 인상 사이클도 당연히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그때가 바닥일 건데 부동산은 제일 나중에 돌아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가야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금리가 비쌀 때 사야 된다. 왜냐? 금리가 비쌀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부동산 관련된 얘기는 저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금리가 고점일 때 부동산을 들어가는 게 가장 싸다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립금리 수준보다도 만약에 침체가 온다 그러면 더 낮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우량감자였고요. 내일부터는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요새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